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자, 오늘 교육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 심리학, 교수 방법론 세 개를 다루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제 교수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학생들이 그 변화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있는 문제가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는 학습자의 상태나 변화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제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교수 학습을 전개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변화나 또는 뭐 교수 학습 전에 상태나 특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제 교육 평가인데 이 확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이게 교육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평가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교육 평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정보 수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학생들 상호간에 서열화시켜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상대평가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수 학습을 전개하면서 어떤 특정 목표, 교수 목표가 있는데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보를 수집해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평가다, 준거지향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또는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이거를 진단평가다라는 학습자의 수준과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 이제 질문한다든지 뭐 쪽지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형성평가다. 그래서 일정한 단원이 끝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자 성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총합평가, 총괄평가 또는 총합평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옛날 실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는지 초기 성취 수준에 비추어서 현재 성취 수준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는지 그 자신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정보를 수집하죠. 이걸 자기 참조평가 중에서도 성장 지향평가, 성장 참조평가다라고 하는 거고요.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와 관련돼서도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습의 상태와 변화를 이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것이고, 테스팅을 검사다라는 거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상태나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교육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를 토대로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육평가는 첫 번째는 교육평가 전반에 관한 부분, 교육평가 전반에 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이 교육평가를 하려면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평가 도구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평가가 뭔가 간단한 평가 이해와 관련돼서 기초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먼저 평가를 보는 관점, 평가관, 이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오류 부분, 이 두 가지가 주요한 파트에 속하는데, 첫 번째, 평가관은 테스팅을 할 때 그 테스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테스팅의 관점, 두 번째는 그 교육관과 관련해서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검사는 좀 크게 보면 이제 평가고요. 평가를 좀 좁게 정의를 내리면 이제 검사로 하는데, 그 검사와 교육관과의 관계,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평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선발적 교육관,
선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선발적 교육관이고 발달적 교육관도 있고요. 발달적 교육관은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적 교육관, 선발적 교육관, 인본주의적 교육관 이렇게 세 가지 교육관이 있는데 세 가지 선발적, 발달적, 인본주의적 세 가지 교육관과 관련해서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검사관 교육관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인데 아셔야 돼요. 이걸 올해 작년이죠. 2018학년도 2018학년도 이 평가 부분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평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 않은데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양은 많지는 않고 또 중요성도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몇 번 공부하면 평가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죠. 양의 면에서 볼 때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평가 다루고 내일은 이제 평가 도구 간단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까지 전부 다 이제 내일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보면 양이 그 두 개 파트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 복습을 잘 해주셔야지 내일 좀 빠르게 진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밀리게 되면 이제는 한 중간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활지도까지 끝나면 이제 그 교육행정이라는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서 좀 밀리지 않고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검사관과 교육관, 요거는 같이 기초적인 부분이고, 중요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일단 둘째 치고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학년도에 보면 준거지향 평가가 나왔고, 자기참조평가에서 성장지향과 능력지향, 이 두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준거지향 평가는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총 4점인데, 준거지향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에서 개인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개인차 해석과 관련된 논의,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개인차 해석을 잘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요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여기 개인차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면 개인차를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준거지향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기서 균형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평가 오류.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평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평가의 오류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가 오류 좀 받으셔야 될 거고, 요 평가 오류는 전공별로 좀 중시하고 있는 전공과도 있습니다. 뭐 가정과라든지 뭐 상업정보 이런 과 같은 경우는 평가 오류를 좀 중시하고 있는 파트 중에 전공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 평가의 오류는 좀 객관식 평가이든 주관식 서술식 평가이든 상관없이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평가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형이 있죠. 평가 모형,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유형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평가의 모형은 가치 중립 모형, 가치 판단 모형,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 평가 모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 볼 때는 약간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수학습 모형만 하겠습니까? 교수학습이니 앞에 있던 모형들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여기는 평가 모형보다 유형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형이 좀 중요한데 여기 유형이 더 중요합니다. 평가 모형은 그렇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없습니다. 자, 먼저 가치 중립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타일러 같은 경우는 항상 가치 중립적이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에서도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목표 중심 모형이잖아요. 그죠? 목표 중심. 목표를 우위에 두는 목표 우위 모형이고, 그래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경험을 학습 경험을 조직, 평가, 교육평가를 맨 나중에 나오는데, 그 교육평가는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목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그 타일러 논리에 따른다면 타일러는 목표 중심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평가를 보는 관점이 이제 목표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표와 관련되는 학습 경험들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에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했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을 하면 평가를 할 때는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학생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제 평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타일러가 말하는 목표 중심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기초 기본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그냥 알아둬야 될 거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프로버스의 괴리 모형 또는 격차 모형은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표준과 실제 수행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살피고자 하는 게 프로버스의 괴리 모형 또는 격차 모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치 판단 모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치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평가를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교수 프로그램을 썼을 때, 교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좁은 의미로 보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육 방법을, 특정 교육 방법을 토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전개했을 때 그 교육 방법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수업을 운영했다. 내가. 프로젝트로 수업했으면 그 프로젝트 학습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적인 효과도 있었, 실제적인 효과. 그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효과 말고도 또 의도하지 않은 산만해졌다든지, 뭐, 수업이, 또 오히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지식 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그 다른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의도한 것 말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효과들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해 보겠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입니다. 그 탈목표 평가 모형은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목표 중심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에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표 프로그램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이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은 이제 가치 판단 모형의 이제 한 종류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이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죠.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형성평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형성평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그다음 아이즈너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살펴봤었죠. 예술적 비평 모형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도주 맛을 본다, 향을 느껴본다. 그렇게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과 절차를 교육평가에 원용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죠.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두 가지. 요거는 교육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요. 의사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교육 평가를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행위로 평가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자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의사결정자가 될 때 여러분들도 신발을 사야 될지 여기 노량진 옆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저 A라고 하는 밥집 괜찮더라.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 또 B라는 밥집보다는 A가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여러분이. 그래. 그럼 A라는 식당에 한번 가보자.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해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평가야라는. 약간 의사결정자 중심의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적인 그런 기능, 그런 걸 수행하는 것을 이제 평가로 바라보는 게 풀빔.
우리도 제가 뭐 우리나라식의 발음으로 하는 거라 영어식 발음으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스토플빔, 스토플빔의 CIPP 평가 모형. CIPP 평가 모형. 평가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의사결정 유형이 네 가지 있고,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정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평가, 특정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평가, 요렇게 해서 의사결정 네 가지 유형과 평가 유형 네 가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C는 컨텍스트, 상황 맥락 평가, 상황 맥락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두 번째 I는 인풋이에요. 인풋.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 전략들, 인적, 물적 자원, 예산, 시기 등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 투입에 필요한 것을 투입 평가. 그래서 이제 구조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사결정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그 실행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이게 프로세스, 과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쭉 일련의 의사결정을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산출을 토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또 재사용할 것인지 그 재순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프로덕트, 산출평가. 어느 정도 산출이 서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켰는지,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우리가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순환할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CIPP 네 가지 평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네 가지 유형에 맞춘 네 가지 평가 유형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스토플빔의 CIPP 평가 모형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저너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근데 평가 모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보면 기출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제 기출된 적은 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교육관과 평가관에서 간접적으로 그 교육관 평가관 또는 검사관 같은 연관이 돼요. 서로 연관이 돼서 간접적으로 올해 2018학년도 준거지향평가에서 개인차의 교육적 해석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봤을 때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보다는 이제 평가 유형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평가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활용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기준. 그렇게 해서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고요. 규준을 레퍼런스, 규준을 참고한다, 규준을 지향한다 해서 규준 참조, 규준 지향. 스피커가 좀 소리가 좀 낮지 않아요? 괜찮나? 규준 참조, 요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하면 쉽게 와닿는데 규준 참조하니까 갑자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규준 참조, 상대평가구나. 규준이라는 한 자체가 상대적 기준을 얘기해요, 상대적 기준. 절대적 기준을 준거라고 얘기해요, 준거.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준거 참조는 준거 지향, 절대평가. 절대적 기준이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 학습 목표가 절대적 기준이고 그 학습 목표에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준거 지향, 준거 참조,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 집단 내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1등인지 꼴등인지, 이거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 규준 참조평가. 그 다음에 준거 참조평가는 준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고 그 절대적 기준이 학습 목표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준거 참조, 절대평가다. 그 다음 자기를 참조할 수 있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평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 지향, 성장 참조. 성장 지향 평가 또는 성장 참조, 두 번째는 능력 지향, 능력 참조 평가, 노력 참조 또는 노력 지향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성장 지향 평가, 성장 참조 평가는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관심을 두는 평가예요. 자신을 기준해서 볼 때 내가 초기의 성취 수준이 60점이었는데 현재 시험을 봤더니 지금 현재 성취 수준은 80점이다. 그럼 플러스 20점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성장의 기준점은
자기가 기준이 돼. 자기가. 자신의 초기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뭘 기준으로 해요? 집단을 기준으로, 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니까, 우리 반이 50명이다. 그럼 50명이라는 집단 안에서 내가 몇 등에 위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준. 이건 뭘 기준으로 한다?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내가 성취를 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 누굴 기준으로 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 준거 참조평가는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 됐나, 두 번 됐나? 또 나올 수 있었거든. 두 번 됐죠, 그죠? 옛날에 한 번 나왔고, 올해 또 나왔으니까, 2018년도 나왔으니까, 두 번 출제됐죠.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해.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처음 나왔던 기준이란 사례 보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기준?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 그럼 기준이 뭐냐? 집단 내부냐? 기준. 학습 목표냐? 하면, 준거지향. 자기가 기준이냐? 자기 참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분류한다 그러면, 기준? 그래. 잡아주고, 이 중에 하나겠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고, 학습 목표를 강조하고 있구나. 당연히 준거 참조다. 준거지향. 절대평가다. 그 다음에, 능력지향평가도 있거든요. 능력지향평가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그 능력을 발휘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라를 평가를 하는 것이 능력지향평가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노력지향평가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평가 시기에, 이번에 이제, 언제 평가를 하는가라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 형성, 총괄평가거든요. 요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준거 참조 지금 두 번 나왔거든요. 안 나올 것 같죠? 또 나와, 이게는. 또 나와요. 내년에 당장 나오진 않겠죠. 내년에 당장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왜 학습 목표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대평가보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준거지향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상대평가, 주준참조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얘는 문제점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A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 그 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비교사가 제기하고 있는 그 평가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향하는 평가의 특징. 얘 평가 특징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평가 특징. 요거는 평가의 장단점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올해 물어본 것은 2018학년도에서 물어본 거는 평가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개념 써보라고. 개념을 잘 알고 계셔요. 제가 항상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개념을, 올해는 개념 써라는 게 상당히 많았죠. 얘도 개념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장지향평가하고 능력지향평가 개념 쓰시오. 개념 쓰는 거 그냥. 간단하게. 써봤자 몇 줄 씁니까? 한 줄밖에 안 써. 한 문장. 그냥 한 문장. 성장지향평가다. 성장지향평가는 초기 성취 수준에 비춰서 현재 성취 수준을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평가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자, 진단평가 시기에 따라서, 진단평가는 시기에 따라서 수업 전에 평가할 수도 있고, 수업 중에, 수업하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일정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체 단원을 총괄해서 총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 총괄평가입니다. 진단, 형성, 총괄평가. 단연, 형성평가의 단연. 이거 두 번 나왔어요. 특이한 게 벌써 보세요. 여기 두 번 나왔죠? 이거 이제 올해 한 번 나왔고, 올해, 이렇게 물어봤죠? 두 번 나왔고, 이제 한 번,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진단, 형성평가, 총괄평가인데 형성평가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교육평가는. 여러분 평가 형태를 알고 평가를 시행해야 될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평가 모형보다는 평가 모형 별게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수렴할 정도로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총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형사평가는 수업 중에 교사가 질문하는 거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쪽지 시험 보고 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잘 형성하고 있는지,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잘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형사평가고, 요거는 수업 전에 진단하기 위한 평가죠. 그러니까 진단평가도 학습의 특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교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거죠.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형사평가가 두 번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세 번 바로 내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이쪽으로. 진단평가가 다음 순위고, 총괄평가는 그냥 조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정도만 바라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요즘 수행평가를 매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이것도 별 내용 없습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취평가제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가 성취평가제예요. 성취평가제는 성취를 평가한다는 거죠. 성취를. 그럼 무슨 성취를 평가하는가? 국가 교육과정에 보면 성취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교과별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 그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백워드 설계 모형도 성취 기준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워드 설계 모형의 근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성취평가제예요. 말 그대로.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그 국가 수준에 제시된 성취 기준은 준거가 될까요? 규준이 될까요? 준거가 되는 거죠. 준거.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게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면 준거지향 평가가 되는 거예요. 준거지향 평가. 성취 기준을 국가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쭉 뽑은 다음에 그걸 다시 성취 수준으로 분류해서 그 성취 수준과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러면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다시 나중에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서 평가를 하면 그게 바로 성취 평가제이자 준거지향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준거지향 평가.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준거지향 평가의 일종이에요. 일종. 그런 간단한 개념 정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타 평가로서 여기 별 내용 없습니다. 사실은. 자, 기타 평가는 정책 평가, 역동적 평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역동적 평가. 비고치기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인지적 평가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의적 특성의 평가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2016학년도인가 초등 교직 논술에서 뭐 출제돼서 있습니다. 뭐 무시할 수는 없죠. 한번 봐둘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또는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한번 봐둘 필요 있고요. 메타평가, 요것도 봐둘 필요 있습니다. 메타평가. 그래서 조금 본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역동적 평가하고 메타평가가 조금 중요시 하시고요. 중요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요 네 가지는 어쨌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역동적 평가하고 메타평가 정도, 잠깐 봐두실 필요는 있을 거고요. 중요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그 무더기로 좀 2번 출제되고, 1번 출제되고, 또 얘가 또 2번 출제됐죠. 그러면 싹 빼면 일단 이제 남는 게 내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진단평가가 눈에 들어오죠? 수행평가, 성취평가제, 얘네들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평가 일반을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려면 검사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평가를 시행해야 되니까 그 검사 도구, 평가 도구와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평가 도구와 관련해서는 평가 도구가 갖춰야 할 양호한 조건이 있는데, 평가를 만드는 사람은 그 평가 도구의 양호도를 고려해서 평가 문항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게 평가 도구의 양호도.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 양호한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조건. 이 중에서 당연히 타당도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건 지금 보면 그 타당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나중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볼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평가 도구에서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타당도예요.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조건. 타당도는 내가 소고기를 사고 싶다는데 돼지고기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고기 사러 갔는데 소고기 주세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돼지고기예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소고기 상태가 어떤지를 둘째 치고 누가 돼지고기 달라고 그러네. 소고기 마블링 잘 된 거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비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줬습니다. 이거는 내가 요구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 그게 몇 g이냐? 100g 주세요 했더니 50g 주고 있더라. 그건 둘째. 지금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소고기다. 그 마블링 잘 된 소고기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마블링 잘 된 소고기를 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100g 달려고 했는데 50g이네? 또는 뭐 10g 줄였어. 90g 줬네?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가를 제작할 때는 내가 수학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학생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한글이 이해가 안 돼서 국어가 이해가 안 돼서 국어 해석에 문제가 생겨서 1차 방정식을 제대로 못 풀고 있다. 이거는 1차 방정식을 시험을 출제한 건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출제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 이게. 소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돼지고기하고 막 섞여갖고 이렇게 이거는 그 평가 도구가 갖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타당도는 무엇을 재고자 하는가라고 하면 what과 관련되는 것이고 검사가 무엇을 재고 있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평가한다고 그러놓고 딱 시험장 가서 시험 봤더니 갑자기 150페이지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면 그 안에서 내용을 출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달라고 그랬더니 딴 거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타당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타당도가. 그 다음에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샀는데 이거를 100g 줬어요. 그랬더니 타당도는 좋습니다. 타당도는 일단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 그런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마블링 잘 된 소고기 맞더라는 거죠. 근데 재봤더니 그 주인장이 잴 때는 분명히 100g 맞는데 집에 와서 쟀더니 이상하게 90g이 나오네. 10g의 오차가 발생했죠. 이 오차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뢰도다.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1차 방정식 관련된 문항이 쭉 출제되는데 풀어봤더니 똑같은 문제인데 오늘 풀었더니 90점이 나오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봤더니 95점이 나오네? 아니, 내 실력이 5점에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5점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5점이 자신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의해서 줘되는 거잖아요. 그죠? 5점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없이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되는 게 신뢰도. 객관도는 여러 사람이 채점했을 때 점수가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뭐 10점 주고, 누구는 15점 주고, 누구는 20점 주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10점대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객관다라고 그래요. 실용도는 실용성이 있는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의 문제예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들면 실용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면 이제 실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실용도는 타당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도는 신뢰도 관련이고 실용도는 타당도 관련이죠. 그러면 당연히 타당도와 신뢰도밖에 없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고. 근데 이제 타당도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 타당도가 뭐 단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타당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물어보면 이 중에 신뢰도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객관도 실용도 이쪽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요. 신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팀앱으로 보면 금방 눈에 보여요. 뭐가 더 중요한지. 또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앞에는 출제가 안 됐고,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단연 저거밖에 없다는 게 타당도. 타당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제작은, 이제 평가 도구를 실제로 제작할 때 단순히 절차적 측면이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는 거, 노가다. 그래서 제작 절차, 그 다음 평가 문항의 유형, 선택형, 서답형, 표준어 검사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형, 서답형 정도. 선택형은 객관식이니까 사실 안 중요하죠, 그죠? 서답형,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논술형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서답형 문항 정도만 간단하게 볼 필요 있는데 중요성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그 다음 문항 분석은 출제한 그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쉬워하는지 이 문항의 그 정답률이 얼마인지 뭐 오답률이 얼마인지 이거 객관식 문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객관식 지향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대가. 그래서 객관식으로 교육과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근데 논술형은 이걸 물어보지는 않죠. 고전 검사 이런 거 문항 반응 이론인데 조금 머리가 조금 아파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조금 아플 수 있는데 다행히 이게 객관식 문항과 관련되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문항 난이도니 똑같은 말인데 서로 개념이 다르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중요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평가 도구와 관련해서 딱 볼 수 있는 게 평가 도구 양호도. 저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평가, 다루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